이번엔 협상이 아니라 심판이야. 지금부터 신 사장의 새로운 판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통닭집 골목 끝 형광등 불빛이 깜박이는 그곳에서 신 사장은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서 피워 올린 담배 연기가 허공을 갈라놓고 맞은편에서 조필립이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화면에는 숫자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빽빽하게 떠 있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협상 실패 확률이 72%로 나옵니다. 필립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엔 불안이 서려 있었다. 신 사장은 피식 웃었다. 그래서 네가 그걸 낮춰야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부터 네가 내 협상 대리인이야. 이번 판은 내가 짜는 게 아니라 네가 짜는 거다. 그 말에 필립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었다. 신 사장의 눈빛은 낯설게 차가웠다. 통닭 튀김기 불빛에 반사된 그의 얼굴엔 피로와 분노 그리고 오래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15년 전 모든 걸 앗아간 그날 이후 처음이었다. 신 사장이 협상의 테이블을 열지 않고 직접 설계하기 시작한 건. 필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이건 감정이 개입된 사건입니다. 감정이 들어간 협상은 위험합니다. 그는 늘 배워왔다. 협상가는 감정을 버려야 한다. 상대의 언어에 휘둘리면 패한다. 그게 신 사장이 자신에게 가르쳤던 원칙이었다. 하지만 신 사장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짧게 대답했다. 감정이 빠진 협상은 인간이 아니라 계산이지. 그 말에 필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신 사장은 변해 있었다. 늘 농담으로 넘기던 일도 평소라면 무심하게 지나치던 단서들도 모두 그의 시야에 걸렸다. 특히 이어준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순간부터였다. 필립은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준 그 사람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신 사장은 짧게 웃었다. 한때 내 후배였지. 심리학자이자 상담 전문가. 그리고 지금은 사람의 약점을 협상 수단으로 쓰는 놈이다. 윤동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입니까? 그래. 그놈은 약에 취한 인간을 실험이라 불렀다. 사람의 공포를 통제할 수 있다면 세상도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미친 놈이지. 신 사장의 말이 끝나자 짧은 정적이 흘렀다. 통닭집 안에서 들려오는 기름 튀는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다. 필립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럼 이번 협상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거래군요. 맞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걸린 거래다. 신 사장은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내더니 낡은 파일 한 묶음을 내던졌다. 그 안엔 15년 전 사건의 신문 스크랩, 경찰 보고서,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 준이가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신 사장이 서 있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15년 전 윤동이에게 죽었지. 하지만 난 이제 알겠어. 윤동이는 칼이었을 뿐 그 칼을 쥔 손이 따로 있었단 걸. 필립은 손을 떨었다. 그의 머릿속에 신 사장의 과거가 스쳐갔다. 협상의 전설, 인터폴 자문, 하버드 강의. 그 모든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가 바로 저 아이였다. 그 아이의 죽음 뒤에 이어준이 있었다면 지금 이 협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15년의 침묵을 깨는 심판이었다. 신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질질 끌며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판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설계했지. 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설계한다. 조필립이 그 뒤를 따르려 했지만 신 사장은 손을 들어 막았다. 이번 협상 내가 테이블을 깔아. 나는 상대를 부를 거야. 상대요? 누구 말입니까? 신 사장은 짧게 미소 지으며 한 이름을 입에 올렸다. 이어준.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떨어지자 필립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 그 사람 직접 상대하실 겁니까? 그래. 15년 동안 협상을 피해왔지만 이젠 그놈과 협상할 차례야. 신 사장은 통닭집 문을 열며 덧붙였다. 필립 기억해. 협상은 칼보다 빠르고 진실보다 무겁다. 그의 실루엣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필립은 무전기를 들어 조용히 중얼거렸다. 최철 형님, 신 사장님이 움직입니다. 이번엔 진짜 전쟁입니다.
통닭집 문이 닫히자 기름 냄새 대신 차가운 긴장감이 가득했다. 조필립은 노트북을 켠 채 자리에서 일어나 신 사장의 앞에 복사본 USB를 내려놓았다. 김용우가 숨기려 했던 원본 파일 이 안에 복사본이 맞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이 특이하네요. 신 사장은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연기 너머로 그는 무언가를 되새기는 듯 고개를 숙였다. 15년 전 모든 걸 잃었던 그날. 협상의 달인이었지만 단 한 사람 자신의 아들을 구하지 못한 그날의 무력함이 다시 그의 목을 조였다. 수동이한테 연락해. 김 주무관 말입니까? 그래, 해커보다 빠르고 공무원보다 느린 그 인간. 필립이 전화를 걸자마자 통화음도 끝나기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 사장님 이번엔 또 뭔데요? 주민번호 털어요? 아님 통신 내요? 아니, 이건 사람의 죄를 푸는 일이다. 짧은 말에 김수동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럼 바로 가죠. 밤 11시 통닭집 뒷방. 김수동이 낡은 노트북을 펼치자마자 빠르게 손가락이 움직였다. 이건 일반 암호화가 아닙니다. 해킹 툴로는 못 풉니다. 그럼? 음성 인식 기반 암호입니다. 목소리가 열쇠죠. 신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의 목소리? 윤동이. 그 사람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USB에 꽂혔다. 신 사장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틀어봐. 아직 완벽히 해독은 안 됐지만 일부는 들릴 겁니다. 김수동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스피커에서 잡음이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허준. 이건 당신이 시킨 일이잖아. 나 이제 못하겠어. 더는 못하겠다고요. 그 순간 신 사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담배가 손끝에서 떨어져 재로 변했다. 멈춰.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허준 그놈이 윤동이를 움직였다고? 조필립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장님, 그 목소리 진짜 윤동이 맞습니까? 그래. 그때 그 사건 직전 내게 협상 요청을 걸어왔던 그놈의 톤이야. 내가 살릴 테니 당신은 잊으라던 그 말. 그의 주먹이 테이블을 쾅 치며 울렸다. 왜 그랬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 통닭집 내부의 유리창이 울릴 정도였다. 김수동이 놀라 노트북을 닫고 필립은 그 앞에 다가가 멈춰선다. 사장님, 이건 복수입니까? 협상입니까? 신 사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랜 침묵 끝에 낮게 중얼거렸다. 둘 다야. 이번엔 그게 같으니까. 그 말은 복수와 협상이 같은 무게로 놓였다는 선언이었다. 신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손가락으로 USB를 가리켰다. 이 안의 원본, 숨겨진 장소를 찾아야 한다. 김수동이 노트북을 다시 열며 말했다. 복사본의 메타데이터를 추적하면 됩니다. 저장 시점의 IP 로그, GPS 데이터 여기 있네. 좌표가 하나 찍혀 있습니다. 어디? 치킨 본부, 본사 지하. 박명진 회장의 회사? 네. 그리고 흥미롭게도 접근 권한이 허준 이름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조필립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럼 허준이 USB 원본을 숨기고 김용우가 복사본을 챙긴 겁니까? 신 사장은 조용히 웃었다. 그렇겠지. 하지만 김용우는 그걸 완성시키지 못했어. 그는 죽기 전에 복사본만 넘긴 거야. 그럼 원본은 아직 살아있단 뜻이군요. 그래. 그리고 그걸 찾는 순간 허준의 가면도 벗겨질 거야. 그때 통닭집 문이 벌컥 열렸다. 권칠봉이 세탁가운 차림으로 들이닥쳤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뉴스에 그 윤씨 다시 등장했대요. 병원 CCTV에 찍혔다고. 윤동이가? 네. 근데 이상한 게 그 사람 허준이랑 같이 있었답니다. 공기가 멈췄다. 신 사장은 천천히 일어났다. 결국 놈이 스스로 나왔군. 그는 권칠봉에게 고맙다며 등을 두드리고 조용히 말했다. 칠봉씨, 오늘은 통닭 대신 진실 좀 튀겨야겠다. 그 시각 어딘가의 어두운 병원 복도. 윤동이는 허준을 따라 걸었다. 선생님, 왜 다시 나한테 일을 시키세요? 허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동이야, 세상은 널 오해했어. 하지만 난 아니야. 네가 다시 인정받게 해줄게. 그 말에 윤동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어깨엔 아직도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허준은 그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이번엔 네가 아니라 신 사장이 사과할 차례야. 윤동이의 입술이 떨렸다. 그의 뇌리에 15년 전의 한 장면이 스쳤다. 어린아이의 울음, 그리고 자신의 손에 묻은 피. 선생님, 저 기억나요. 그날 아이가. 쉿. 그건 기억하면 안 되는 일이다. 허준의 손끝이 그의 어깨를 조용히 누르며 낮게 속삭였다. 넌 내가 만든 사람이다, 동이야. 통닭집으로 돌아온 신 사장은 USB를 쥔 채 창문 밖을 바라봤다. 눈앞에 떠오른 건 15년 전 그날의 비. 그는 중얼거렸다. 이번엔 협상이 아니라 신문이다. 허준, 넌 내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어. 필립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다음 수는요? 신 사장은 짧게 대답했다. 원본을 찾는다. 그게 모든 걸 끝낼 열쇠니까. 어두운 병원 복도. 형광등이 깜박이며 긴장된 그림자를 만들었다. 윤동이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쥔 채 손끝을 떨고 있었다. 신 사장을 처리하라. 그 메시지는 단 4단어였지만 그 안에 섞인 문체와 어투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건 선생님의 말투가 아니었다. 허준이라면 절대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다. 늘 부드럽게 유혹하듯 동이야, 이번에도 네가 가장 잘할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냉정했다. 윤동이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지금 메시지 선생님이 보낸 거예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허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이야, 진정해. 이번엔 내가 곁에 있을게. 그는 미소 지었다. 어릴 적 유일하게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주던 사람. 세상이 자신을 괴물이라 부를 때 넌 치료받을 가치가 있어. 그렇게 말하던 유일한 인간. 하지만 이번엔 그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허준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왜 이번엔 네가 아니라 내가 곁에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 그는 무언가가 어긋났음을 느꼈다. 윤동이의 머릿속에 그날의 상담실이 떠올랐다. 허준은 늘 같은 위치에 앉아 있었다. 하얀 조명, 깨끗이 정리된 책상, 그리고 그가 건네던 차 한 잔. 동이야, 넌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야. 그 말은 마치 최면 같았다. 넌 나 없인 살 수 없어. 내가 널 바꿔줄게. 그때는 믿었다. 그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깨달았다. 그 믿음이 자신을 다시 지옥으로 끌고 왔다는 걸. 모든 게 치료가 아니라 조종이었다는 걸. 윤동이는 고개를 감싸 쥐었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넌 나의 작품이야, 동이야. 너 없인 나도 존재할 수 없어.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만. 이제 그만요. 하지만 귓가에선 여전히 허준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신 사장을 처리하라. 그게 내 치료의 마지막 단계야. 밤, 폐공장 근처. 차가운 바람이 철문 사이를 스치며 울었다. 윤동이는 낡은 공중전화 앞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주름진 동전을 꺼냈다. 전화기 옆엔 오래된 낙서가 있었다. 누구도 내 목소리를 믿지 않는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는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삶을 요약한 말처럼 느껴졌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떨리는 손끝이 다이얼을 누른다. 신 사장. 신 사장은 처음엔 말이 없었다. 잠시 뒤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동이? 그날 기억났어요. 무슨 말이지?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날 내가 그 아이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 사장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비명, 그날의 피, 그날의 눈동자가 다시 떠올랐다. 동이야, 그만 말해. 지금 네가 있는 곳 어디야? 몰라요. 선생님이 오라고 했어요. 한편 허준은 병원의 한쪽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CCTV 화면 속 윤동이가 공중전화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동이야. 네가 기억하도록 설계된 거야. 그 기억이 널 다시 내 품으로 데려오겠지. 그는 이어폰을 꼽은 채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신 사장이 내 앞에 나타날 테니까. 그 순간 내 손을 다시 피로 물들여. 그의 손가락이 모니터 위를 쓸었다. 거기엔 신 사장의 얼굴이 멈춰 있었다. 15년 전의 실패, 이번엔 없을 거야.
공중전화기 너머에서 신 사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윤동희, 넌 지금 위험해. 그놈이 널 이용하고 있어. 아니요, 선생님은 저를 구해줬어요. 그게 구원 같았겠지. 하지만 넌 도구였어. 실험체였다고. 거짓말하지 마요. 윤동희의 외침에 신 사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날 내가 잡았던 아이.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끊겼다. 바람소리만이 이어졌다. 그럼 내가. 그래. 넌 칼이었고 허준은 손이었다. 윤동희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선생님이 그랬다고요? 신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윤동희 스스로 깨달아야 할 진실이었다. 윤동희는 전화를 끊었다. 하늘에서 가느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무릎을 꿇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허준의 상담실. 책상 위엔 이상한 기계와 약병이 있었다. 허준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이걸 마시면 내 기억이 새로 태어날 거야. 그 이후의 기억은 공백이었다. 나를 조종했어. 윤동희는 중얼거렸다. 선생님이 아니라 괴물이었어. 그의 눈동자가 차가워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칼을 꺼냈다. 날 끝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공허했다. 이제 누가 누굴 치료하는지 보여줄 차례야. 그 시각 신 사장은 조필립에게 전화를 걸었다. 필립, 윤동희가 움직인다. 위험합니까? 아니, 이번엔 우리보다 먼저 진실을 향해 가고 있어. 신 사장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윤동희가 기억하는 순간 그건 곧 허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뜻이야.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밤. 신 사장은 통닭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조필립에게 짧게 말했다. 위치 공유했지? 네, 폐공장 부근. 하지만 그쪽은 이미 경찰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야. 경찰은 협상 못하거든. 필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 사장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차 문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사건 기록, USB 복사본, 그리고 권총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15년 전 그는 이런 밤에 아들을 잃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어둠 속에서 진실을 되찾으러 간다. 공장으로 가는 길은 정적이었다. 길 옆 가로등은 깜박였고 폐허가 된 창문 사이로 비가 들이쳤다. 조필립이 낮게 물었다. 윤동희는 진짜로 기억을 되찾은 걸까요? 신 사장은 대답 대신 담배를 꺼내 물었다. 기억이란 건 이상하지. 감춰도 묻어도 결국 흘러나오니까. 그놈이 기억해낸 순간 허준의 게임은 깨질 거야. 차가 멈추자 둘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공장 안엔 녹슨 철제 파이프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공장 중앙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 윤동희가 있었다. 그는 칼을 손에 쥔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반쯤 눈물에 젖어 있었다. 왔군요.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렸다. 신 사장은 천천히 다가갔다. 칼 내려놔, 윤동희. 못 내려놔요. 이건 그분이 시킨 일이니까. 그분이라면 허준 말이냐? 윤동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손을 떨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나한테 시켰어요. 준이 그 애를. 말끝이 끊어지고 그의 눈물이 흘렀다. 난 그냥 약속을 지킨 건데. 신 사장은 숨이 막히듯 멈춰섰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허준이 그걸 시켰다고? 네. 난 그게 치료의 일부인 줄 알았어요. 그 순간 공장 천장 위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눈부신 빛이 신 사장과 윤동희의 얼굴을 동시에 비췄다. 이어 확성기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협상의 달인답지 않게 감정적이군요, 신 사장. 허준이었다. 천장 난간 위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미소 짓고 있었다. 여전히 약점이 많아. 그게 당신의 본질이지. 신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허준. 넌 여전히 말이 많군. 허준은 비웃듯 이어갔다. 내 아들은 내가 만든 케이스 1의 희생자였지. 그리고 넌 케이스 2야. 조필립이 옆에서 놀란 눈으로 신 사장을 바라봤다.
케이스 2. 무슨 뜻입니까? 신 사장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열었다. 그놈은 인간을 대상으로 심리조종 실험을 해왔다. 협상 불가능한 인간을 만드는 실험. 그리고 나는 그 결과를 막으려다 아들을 잃은 거다. 허준의 웃음소리가 공장 안을 메웠다. 역시 날 기억하는군. 하지만 넌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 나는 널 이용한 게 아니라 필요로 했어. 세상은 협상으로 굴러간다고 믿는 자를 얼마나 쉽게 부술 수 있는지 증명하고 싶었거든. 신 사장은 담담히 대꾸했다. 그럼 네가 설계한 판, 내가 다시 써주지. 허준이 손짓하자 공장 곳곳에서 붉은 조명이 켜졌다. 건물의 벽면엔 과거 사건의 영상들이 투사됐다. 15년 전 인질극 현장, 준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신 사장이 무전기를 쥐고 있던 장면. 이게 내 협상의 결과야.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운 영웅담. 허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이건 내가 실패한 증거야, 신 사장. 신 사장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래, 난 실패했지. 하지만 넌 아직 모를 거다. 협상이란 건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끌어내는 거란걸. 허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때 신 사장은 조필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필립이 무전기를 눌렀다. 최철 형님, 위치 확인. 진입 준비. 허준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역시 당신답군. 하지만 난 대비하지 않았을 것 같나? 그의 손짓에 어둠 속에서 남자 셋이 나타나 신 사장과 필립을 포위했다. 총구가 번뜩였다. 신 사장은 조용히 두 손을 들었다. 좋아, 협상은 상대의 조건에서 시작하지. 허준이 비웃듯 말했다. 지금 상황이 네가 판을 짜겠다는 거냐? 그래. 네가 만든 협상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지. 하지만 내가 짜는 협상은 진실 위에 세워진다. 그 순간 신 사장은 갑자기 허리를 숙이며 뭔가를 던졌다. 허공을 가르는 낡은 USB. 허준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따라갔다. 그게 뭐지? 신 사장은 웃었다. 내 죄의 원본이지. 허준이 다급히 외쳤다. 그걸 건드리면 협상 제1조 먼저 말한 쪽이 진다. USB는 공중에서 바닥에 떨어지며 스파크를 일으켰다. 순간 공장 전체의 조명이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윤동이의 울음이 들렸다. 선생님, 전 이제 뭘 믿어야 하죠? 신 사장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진실을 믿어라.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허준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공장 바닥에는 깨진 확성기와 녹음 장치만 남아 있었다. 조필립이 주변을 살폈다. 도주로 확보했네요. 이미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신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놈이 직접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이지. 그는 무너진 기둥에 기대앉은 윤동이를 바라봤다. 그의 손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신 사장이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칼 내려놔라. 넌 더 이상 그놈의 도구가 아니다. 윤동이는 눈을 감았다. 준이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신 사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답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공장 밖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조필립은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형님, 위치 송신 완료했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상 출구는 하나, 하지만 판이 조작됐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최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판이 조작됐다고? 예, 누가 협상을 걸었는지부터가 이상합니다. 허준이 먼저 룰을 만든 거예요. 우린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최철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15년 전에도 그놈은 판을 만들었지. 그땐 우리가 늦었지만 이번엔 안 늦는다. 이번엔 반드시 잡는다. 그의 눈빛은 비에 젖은 거리보다도 어두웠다. 15년 동안 마음속에 갇혀있던 죄책감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공장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윤동이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허준의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둘을 포위했다. 신 사장은 그들 사이를 천천히 가로질렀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이상한 평정이 깃들어 있었다. 신 사장, 아직 늦지 않았어. 확성기 너머로 허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협상가라면 마지막까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지금 넌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어. 복수심, 죄책감, 그게 널 망칠 거야. 신 사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성으로 움직여서 잃은 게 내 아들이었어. 이제는 감정으로 움직일 때지. 허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감정은 협상의 독이다. 아니, 감정이 있어야 협상은 인간이 된다. 신 사장은 손에 쥔 USB를 들어보였다. 이게 네가 만든 원본이지? 윤동이를 조종하고 실험체를 만들고 사람의 공포를 상품으로 팔아먹은 기록. 모두 여기에 들어있어. 허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걸 건드리면 넌. 신 사장이 미소 지었다. 지금부터 이 협상은 내 조건으로 진행한다. 그는 USB를 천천히 허공으로 던졌다. 빛이 번쩍이며 떨어지는 USB. 그 순간 허준이 다급히 외쳤다. 그걸 건드리면 협상 1조, 먼저 말한 쪽이 진다. 네가 졌다. USB가 바닥에 부딪히며 스파크가 터졌다. 순간 화염이 공장 내부를 집어삼켰다. 폭발음과 함께 벽이 무너지고 조명이 모두 꺼졌다. 불길 속에서 신 사장은 윤동이를 끌어안았다. 동이야, 괜찮아? 윤동이는 기침을 하며 신 사장을 바라봤다. 선생님 이제 기억나요. 뭘? 준이 그 애를 내가 미안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을 이었다. 그날 난 아이를 구하려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시켰어요. 이건 치료야. 넌 다시 태어날 거야. 그 말에 믿었어요. 신 사장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됐다. 넌 그 협상에서 벗어나라. 선생님은요?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윤동이의 손끝이 힘없이 떨어졌다. 불길이 그 주위를 감쌌다. 신 사장은 그의 눈을 감겨주며 중얼거렸다. 넌 이제 자유다. 밖에서는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다. 최철이 무전을 잡고 소리쳤다. 진입하라. 신 사장 안에 있다. 그러나 내부는 이미 폭발로 붕괴 직전이었다. 조필립은 소화기를 들고 뛰어들려 했지만 최철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안 돼. 이미 안쪽 구조물이 무너졌어. 형님, 거기엔 신 사장이 있다고요? 필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사람은 우리 모두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고요? 최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서 창문 사이로 불길이 솟구쳤다. 그 불길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잠시 보였다. 낡은 셔츠,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무겁게 걸어 나오는 모습. 바로 신 사장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오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불길 속에서 윤동이의 몸이 빛에 삼켜지고 있었다. 신 사장은 낮게 중얼거렸다. 협상 끝이다. 그의 얼굴엔 눈물이 아닌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준아, 이제 아빠가 약속 지켰다. 순간 또 한 번 폭발이 일어났다. 불길이 그를 삼키며 화면이 하얗게 번졌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한동안 정적만 남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불길이 잦아들고 경찰들이 현장으로 진입했다. 조필립이 무너진 잔해를 헤치며 외쳤다. 사장님, 신 사장님.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의 눈가엔 검은 재와 눈물이 섞여 흘렀다. 제발, 살아만 계세요. 그때 최철이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타버린 노트와 반쯤 녹아버린 USB 케이스. 그 표면엔 흐릿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다. 진실은 거래될 수 없다. 최철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신 사장의 마지막 협상이었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폐허가 된 공장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재를 덮었다. 그 속에서 조필립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사장님, 전 이제 그 테이블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협상의 철학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끝나지 않은 협상 신 사장은 정말 죽은 걸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신 사장의 마지막 거래를 함께 지켜보세요.